조합. LM 곡선은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Y와 R의 조합. 그래서 Y와 R의 2차원 평면에서 두 개의 식이 있고 두 개의 미지수가 있으니까 이제 단기에서 균형 국민소득 Y와 균형 실질이자율 R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하는 것을 봤어요. 즉 IS 곡선과 LM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이 모두 다 균형이 성립이 되고 따라서 단기에서 균형 국민소득, 균형 이자율이 여기서 단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단기 균형 국민소득, 단기 균형 이자율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이런 ISLM 모형을 이용해서 경기 변동이라는 즉 Y가 커졌다, 작아졌다. 우리가 장기 균형 국민소득인 잠재 GDP, 완전 고용 GDP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에서 국민소득 GDP가 장기 GDP보다 커지고 낮아지고 하는 경기 변동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총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간 시험 전에 화폐 교환 방정식을 가지고 사실은 총수요 곡선을 간단하게 도출을 한번 해봤는데 오늘은 ISLM 모형을 이용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총수요 곡선을 유도를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는 다음으로 우리가 단기와 장기에서 경제가 어떻게 동태적으로 움직여가는지, 즉 단기 균형 국민소득 수준이 장기 균형 국민소득 수준으로 어떻게 수렴해 나가는지 하는 그 과정을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먼저 ISLM 모형을 이용해서 경기 변동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IS식을 한번 써보고, IS식은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 주는 것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여기서 G와 T는 정부에 의해서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LM 곡선은 단기의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화폐의 공급이 화폐의 수요와 일치하게 되는데, 이때 역시 M이라고 하는 것도 중앙은행에 의해서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Y와 R 평면에서 우하향하는 IS 곡선과 우상향하는 LM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단기 균형점이 결정이 되고, 즉 이때 단기 GDP와 단기 균형 실질이자율 R스타가 결정이 이렇게 됐었어요. 자, 여기서 오늘은 이제 경기 변동을 분석하면서 외생으로 우리가 주어져 있던 어떤 변수들이 변했을 때 이 단기 균형 국민소득이나 단기 이자율이 단기 균형 이자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외생 변수라고 하면 이 두 개의 식에서 세 가지 외생 변수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선 눈에 띄는 것이 G와 T 같은 이를테면 재정정책 변수들, 정부가 정책 변수로서 policy variable로서 정부 지출이나 조세를 변화시켜서 Y에 영향을 주고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정정책 변수로서 G와 T가 있고, 그 다음에 통화정책 변수로서 머니 서플라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것을 다 그냥 폴리시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재정정책은 우리로 말하면 정부, 기획재정부, 트레저리에서 결정하는 변수들이고,
통화정책 변수 M은 센트럴 뱅크에서 결정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G와 T 그리고 M을 결정하는 주체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냥 크게 봐가지고 둘 다 정부의 정책 변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먼저 G가 변할 때 단기 균형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1번 정부가 재정 지출을 정부의 가버먼트 스펜딩을 늘렸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듯이 G를 증가시키면 어떤 곡선이 움직여요? 그러면 IS 곡선이 움직이겠죠. 그죠? G를 증가시키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봅시다. 먼저 어떤 이자율 수준 하에서 이를테면 원래의 균형 이자율인 R스타 수준에서 IS 곡선이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얼만큼 오른쪽으로 IS 곡선이 이동을 할까요? 정부 지출을 이를테면 한 단위만큼 증가시켰다, 1만큼 증가시켰다고 했을 때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얼만큼 이동하게 될까요? IS 곡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IS 곡선의 이동폭, 이놈이 얼마가 될까요? 정부 지출 승수만큼 이동을 하겠죠. 그죠? 즉, 우리가 정부 지출 승수가 얼마였어요? 1-MPC분의 1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IS 곡선의 이동폭은 이런 정부 지출 승수에다가 G를 증가시킨 것만큼, 델타 G만큼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우리가 케인지안 크로스에서 공부를 했을 때는 거기에는 투자가 이자율의 함수도 아니었고 투자가 그냥 외생적이라고 가정했어요. 그리고 가격 변화, 가격 조정에 의해서 균형이 회복되질 않고 수량 조절에 의해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돌아갔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보면 이자율 변동이 전혀 없이 그냥 주어진 이자율 하에서 IS 곡선이 이동하는 폭, 즉 여기가 Y1이라고 한다면 Y1에서 Y스타만큼 뺀 것이 바로 이만큼의 크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점은 균형점이 아니죠. 이 점은 IS 곡선상에 있기 때문에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점이기는 하지만 LM 곡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화폐시장의 균형은 성립이 안 되는 점이에요. 따라서 이 점에서 이제 경제가 IS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경제가 중국 쪽으로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은 Y2 수준에서의 GDP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점에서 이자율은 R2 수준으로 상승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봅시다. 케인지안 크로스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는 수량 조절에 의해서 균형이 회복되기 때문에 IS 곡선이 이렇게 이만큼 이동을 하는데 가격 조정이 거기서 들어가면, 즉 여기서는 이자율이라는 것이 G가 증가하면서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중간시험 전에 봤던 대부자금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G를 증가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대부자금의 공급 곡선이, 즉 세이빙이 왼쪽으로 이동을 했었죠.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대부자금의 수요 곡선, 즉 투자 곡선이 변화가 없을 때 실질이자율이 상승을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요?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여기서 사실은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G가 증가하면 이제 이자율이 상승하는 압력이 존재를 해서 이자율이 R스타에서 R2로 상승을 하게 되고, 즉 GDP가 Y스타에서 이만큼 증가했다가 사실은 이렇게 다시 감소하는 듯한, 물론 이것이 여기로 갔다가 일로 오는 것은 아니고 원래 이자율 조정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작은 요만큼만 Y가
증가를 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자, IS 곡선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동하는 걸 우리가 승수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했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Y1에서 Y2로 가는 것을, 그러니까 Y스타에서 Y2로 가는 것을 Y스타에서 Y1으로 가는 것과 Y1에서 다시 Y2로 가는 것을 우리가 분리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은 동시에 이렇게 그냥 이동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한번 구분을 해보면 Y스타에서 Y1까지 가는 것은 승수 효과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그죠? Y1에서 Y2까지 가는 것은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구축 효과라고 불렀었죠. 그죠?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상승을 해서, 우리 대부자금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위를 증가시키면 세이빙이 줄어서 이자율이 상승을 했어요. 이자율이 상승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투자가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투자 감소가, 여기서부터 이자율이 상승을 하면서 투자 감소가 일어나서 Y1에서 Y2만큼 GDP가 줄어드는,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Y스타가 Y1으로 늘어나지 않고 Y2까지만 늘어나는 이유는 이자율 상승으로 부분적으로 투자 감소에 의한 구축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축 효과라는 것은 지가 증가하면 실질 이자율이 증가를 해서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여기서 폐쇄 경제에서 구축 효과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생이 되겠어요. 우리가 중간 시험 전에 했던 장기 분석에서는 첫 3장에 공부했을 때는 100%의 구축 효과가 발생했었죠. 왜? Y가 고정이 돼 있었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Y가 고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100%의 구축 효과는 아니고 부분적인 구축 효과만 발생을 하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 승수 효과가 구축 효과보다는 사실은 더 커서, 그죠? Y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경우, 조세 감면의 경우를 봅시다. 또 다른 재정 정책으로서 정부가 텍스를 줄여줬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역시 텍스를 줄여두면 이번에는 요놈을 G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T가 줄어들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를 할 것이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를 하면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 소비가 증가를 하면서 Y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역시 조세를 감면해주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정부 지출 증가의 경우와 한 가지 다른 점은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는 같은데, 이 IS 곡선의 이동 폭이 정부 지출하고는 좀 다르겠죠. 정부 지출 경우에는 정부 지출 승수가 이만큼이었는데, 조세 감면을 해줄 경우에는, 조세를 이를테면 마이너스 델타 T만큼 감소를 해주면 조세 승수가 얼마였어요? 1 마이너스 MPC분의 마이너스 MPC였죠. 그죠? 그래서 IS 곡선이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정부가 이런 IS 곡선, ISL을 모형해서 정부가 GDP를 Y스타에서 Y2만큼 증가시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옵션, 하나는 정부 지출 증가, 하나는 조세 감면. 이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예를 들면 정부 지출 증가를 했을 경우에 비해서 조세를 감면해 줬을 때의 조세 감면의 크기가 정부 지출 증가의 크기와 비교해서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조세 감면을 더 크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똑같이 Y2를 Y1만큼, Y스타를 Y2만큼 증가시킬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부 지출 증가를 100만큼 했을 때 Y스타가 Y2로 이동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MPC가 0.8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Y스타가 100이고 Y2가 뭐 이를테면
20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y를 100만큼 증가시켜줘야 되는 건데 100에서 200까지 100만큼 증가시켜줘야 되는데 이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MPC가 예를 들어서 0.8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0.8이니까 0.2분의 1 해서 곱하기 델타 G는 5 곱하기 델타 G니까 G를 얼만큼 증가시키면 돼요? 여기서 이만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20만큼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죠? 근데 정부 지출 증가 대신에 정부가 이를테면 조세 감면을 통해서 Y를 증가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Y를 100만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1-MPC 0.2분의 마이너스 MPC니까 0.8 곱하기 마이너스 T가 100만큼 돼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델타 T가 얼마큼 되겠어요? 25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만큼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고 했을 때 정부 지출은 조금만 증가시켜도 20만 증가시켜도 되지만 조세 감면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많이 조세를 감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왜 그래요? 조세 승수가 정부 지출 승수보다 절대값 기준으로 작기 때문에 그리고 조세 승수가 정부 지출 승수보다 더 작은 이유는 G는 처음에 증가시키면 이것이 바로 Y 증가로 가져오지만 T는 깎아줘도 Y-T가 늘어나면서 일부는 소비로 가고 MPC의 크기에 따라서 일부는 소비로 가고 일부는 저축으로 가버리겠죠. 저축으로 가는 것은 GDP 증가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일종의 리키지가 돼버려요. 누출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세 승수가 정부 지출 승수보다 작아지고 따라서 IS 곡선을 똑같이 이동시킨다고 했을 때는 G를 증가시키는 것이 G는 조금만 증가시켜야 되지만 T는 그보다 더 많이 증가시켜야 되는 이유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과정은 똑같죠. 원래 조세를 증가시켰을 때 Y1만큼 증가시켜야 되는데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실질 이자율이 상승을 해서 구축 효과가 이만큼 발생을 하기 때문에 Y는 Y2까지만 상승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Y2가 되면 안 되고 Y1이 돼야 되는구나. 자, 지금까지 재정 정책이 있었을 때 단기 균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어요. 세 번째, 이제 통화 정책을 경우를 봅시다. M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보도록 합시다. 원래의 규정점에서 통화량 M을 증가시키면 여기서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M이 증가되면 실질 화폐 공급이 늘어날 것이고, 그죠? 그럼 균형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 화폐 수요도 늘어나야 되겠죠, 그죠? 이게 늘어나는데 어떤 Y 수준에서 이놈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이번에는 낮아져야 되겠죠. 따라서 LM 곡선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은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어요.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Y가 증가하고 R은 감소하고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켰을 때는 G의 증가나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래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건 G를 증가시키거나 T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의미하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IS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켰을 때는 Y가 늘어나고 R이 올라갔지만 확장적인 통화 정책의 경우에는 Y가 늘어나는 건 같지만 이번에는 이자율은 떨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자,
우리가 아까 IS 곡선에 이동해서 우리가 승수효과와 구축효과로 우리가 구분을 했듯이 여기서도 이동을 여기서 사실은 이쪽으로 봐도 가는 거지만은 이것을 두 단계로 구분을 해봅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이자율이 떨어지는 경우, 즉 유동성 선호 이론에 의해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질 것이고, 이자율이 떨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자율이 낮아졌으니까 투자가 증가를 하겠죠. 그죠? 이자율이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낮아진 상태에서는 이 점에서는 화폐 시장의 균형은 성립이 되어 있지만 재화 시장의 균형은 성립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죠? 재화 시장의 균형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자율이 떨어졌으니까 투자가 증가를 해서 Y가 증가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으로 우리가 두 개로 역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자, 우리가 한번 그냥 현실 경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중앙은행이 오늘 통화량을 확 늘렸어요. 통화량을 확 늘리면 금융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일단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이 떨어지겠죠. 그죠? 돈이 갑자기 화폐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자율이 오늘 당장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앙은행이 오늘 통화량을 확 늘렸다고 하더라도 오늘 당장 GDP가 늘어나지는 않겠죠. 이자율이 떨어지면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졌구나.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새로 세워가지고 그러면은 이자율이 낮았으니까 돈을 좀 더 빌려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겠네. 그래서 뭐 투자 계획을 세우고 실제 기계를 사다가 공장을 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ISLM 모형을 통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LM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Y가 여기서부터 일로 이동한다, 증가한다 라고 얘기했지만 마치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순간적으로 뭔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는 LM 곡선은 바로 이동을 이렇게 할지 몰라요. 통화량을 증가시켰을 때. 그렇지만 실제로 Y가 증가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하고 관련해서 통화 정책의 파급 경로, 전달 경로,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모니터리 팔리시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은행이 뭔가 하여튼 통화 정책을 했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머니를 증가시켰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Y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중간 과정, 통화량을 증가시켰고 마지막에 결과로 Y가 증가를 하는데 이 중간 과정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Y가 증가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모니터리 폴리시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왜 이렇게 부르냐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 ISLM 모형에서는 이 모니터리 폴리시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어떤 변수가 변해요? 이자율이 떨어졌어요. 그죠? M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떨어져서 투자가 늘어나서 Y가 증가하는 이런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이 이 ISLM 모형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 현실 경제에서 실제로 중앙은행이 뭔가 통화정책을 했을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중간 과정이 반드시 이것만 있느냐? 사실은 이것만 있지는 않아요. 첫 번째로 이런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니터리 폴리시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의 하나의 예에 하나의 경로에 불과해요. 또 다른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은 뭐가 있을까? 이를테면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배울 오픈 이코노미에서 개방 경제에서는 이자율이 아니라 뭐가 변해요? 환율이 변해서 우리가 중간 시험 전에는 이자율이 국내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하고 똑같다고 가정을 했죠. 스몰 오픈 이코노미에서. 그죠?
그래서 그때는 구축 효과니 뭐니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 이자율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부 환율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을 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상기를 해보면 예측을 해보면 뭔가 이자율이 아닌 환율 변화에 의해서 순수출이 늘어나가지고 Y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하나 또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자율 경로라고 부르는데 이자율 경로 말고 환율 경로라는 것이 또 하나 있을 수가 있겠어요. 또 뭐가 있을까? 그 외에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Y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가 ISLM 모형이라든지 다음 시간에 배울 다음 챕터에서 배울 개방경제에서의 ISLM 모형 뭐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모형 일단 잊어버리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뭐가 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뭐 이자율이 낮아져서 또는 다른 이유로 뭐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 가계가 가지고 있는 웰스의 수준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웰스의 수준이 높아져서 웰스의 수준이 높아지면 뭐가 증가를 해요? 소비가 증가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소비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가처분 소득의 disposable income만의 함수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 소비 함수를 조금 더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면 역시 웰스라는 것이 또 하나 존재를 할 거예요. 소득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둘 다 0인데 소득은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면 은퇴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은퇴한 후에 굉장히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은퇴 후에도 높은 수준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비 수준이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 말고 웰스라는 것도 또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거예요. ISLM 모형엔 그런 것이 생략이 돼 있지만 그죠? 바로 이동한 것처럼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A에서 B로 가는데 바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변수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마음속에 넣고 있긴 하죠. 직관적으로 봐도 당연히 그렇겠죠. 중앙은행이 오늘 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한다. 통화량을 증가시켰다고 했을 때 이자율은 바로 변하지만 GDP는 상당한 시차를 예를 들면 보통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 한 1년 정도 시간은 걸린다.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한 새로 수준인데 1년이나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경험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저도 한 1년 이상 정도는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정책 변수가 변했을 때 단기 균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어요. 자,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얘기를 했으니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한꺼번에 쓰는 일종의 정책 조합을 생각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정책 조합은 우리가 IS 곡선을 움직이는 정책과 LM 곡선을 움직이는 정책이 Y에 미치는 거는 방향이 같지만 둘 다 확장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둘 다 Y를 증가시키지만 이자율에 미치는 정책은 서로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폴리시 믹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한 예로서 정부가 G를 증가시킨다. 즉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본 중앙은행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봅시다. 먼저 중앙은행이 정부가 G를 증가시켰을 때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화량을 과거와 같이 그냥 유지하는 방법.
두 번째는 G를 증가시켰을 때, G를 증가시키면 Y가 증가하고 R이 증가했죠. 근데 G 증가율고 이자율이 오르는 것을 중앙은행이 싫어해서 원래의 수준에서 이자율을 원래의 수준으로 그냥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거죠. 세 번째는 정부가 G를 증가시킨다. 무슨 이유에 있을지 모르지만 경기 외적인 요인, 복지 지출을 증가시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G를 증가시켰더니 이자율이 상승을 했어요. 저 Y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안 그래도 경기가 굉장히 좋은데 정부의 이런 재정 정책으로 Y가 너무 좋아지면 경제가 과열이 되니까 중앙은행이 거기에 대응해서 Y를 원래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봅시다. 그리고 이때 G를 증가시켰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정부라고 하는 데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재원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자, 이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정부가 government spending을 어떻게 파이낸스 하느냐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될까요? 조세를 통해서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G를 증가시키는 방법이고 1번은 피해 증가를 통해서 G를 증가시키는 방법.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분석이 G와 P의 증가는 우리가 조세를 증가시키는 경우도 따로 분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G를 증가시키면 IS가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근데 그 재원을 T를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면 IS가 다시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부채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해서 정부가 재원 조달을 하는 방법입니다. 부채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정부가 돈을 민간으로부터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면 그 국채를 민간에 있는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국채를 살 테니까 이런 식으로 재원 조달을 하는 방법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미래 세대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거시투에서 여러분들 정부 지출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좀 자세히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잠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렸다. 근데 정부는 빌린 돈을 다시 민간에게 갚아야 되겠죠. 국채의 만기가 됐을 때 갚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계속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이를테면 5년짜리 국채를 발행했어요. 그럼 5년 뒤가 되면 정부가 또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그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새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돈을 갚기 위해서 아니면 그때 돼서 세금을 더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미래 세대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하고 사실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언제 미래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채를 정부가 발행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인이 됐을 때 아니면 여러분보다 더 후세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하여튼 그 돈을 세금으로 통해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굉장히 늘어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그 국가 부채는 사실은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될 그걸 부담입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방법은 돈을 찍는 거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이 이런 얘기 비슷한 걸 했던 것 같은데 돈을 찍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을 찍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재정 정책이 아니에요. 그죠? 돈을 찍는 건 통화 정책으로 우리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은 LN 곡선이 이동한다고 봐야 돼요. 이 경우에는 IS 곡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야 될 거고 그래서 T를 고정시켜 놓고 그죠? M을 고정시켜 놓고 오로지 정부 지출 G만 증가시키는 경우는 사실은
두 번째 경우를 암묵적으로 가정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항상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해서 지를 증가시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국채 발행을 통해서 정부가 지를 증가시켰을 때 이제 이런 세 가지 서로 다른 목적이 있을 때 통화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봅니다. 첫 번째, M을 유지한다 라는 것은 IS 곡선이 옆에 있고 M 곡선이 옆에 있어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럼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가 될 것이고, 이때 통화량 수준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뭘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그죠? LM 목표를 그 위치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M을 과거하고 변화 없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실은 폴리시 믹스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하지만,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이니까 이 경우에는 Y가 증가하고 R이 증가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 이번에는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자율이 G의 지가에서 이자율이 R스타에서 R와드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을 보고 중앙은행이 이자율이 너무 높은 수준으로 갔다. 이자율을 좀 낮추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LM 곡선을 어떻게 움직여줘야 돼요? 이 균형, 이렇게 이동한 단기 균형점에서 LM 곡선을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지 R을 R1에서 다시 R스타 수준으로 낮출 수가 있을까요? LM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 되겠죠. LM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는 얘기는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LM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LM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자율이 원래의 이자율 수준으로 돌아가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R스타는 R스타로 R은 변화가 없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대신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Y가 더 크게 증가를 하죠. 굉장히 많이 증가를. 즉, 정부가 G의 증가를 통해서 무슨 이유에서 사실 G를 증가시켰더니 Y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자율이 높아지는 걸 보고 중앙은행이 이자율이 너무 높아졌다, 좀 낮춰야겠다 하면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 이자율을 낮추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서 Y가 너무 많이 증가했죠. 경기가 너무 과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바로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확장적인 통화 정책의 조합이. 자, 세 번째는 이제 Y를 유지시키고 싶다. 원래 수준에서 Y스타 수준에서 중앙은행이 Y스타 수준에서 유지하고 싶다. 근데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Y가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Y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LM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점에서는 원래대로 y는 유지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자율이 더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죠. 통화량을 줄여나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이자율은 굉장히 상승하고 y는 원래 수준에서 더 나가는 그런 상황이 즉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긴축적인 통화정책의 조합이 되죠. 결과는 y는 별로 변하지 않고 이자율을 굉장히 많이 상승합니다.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정책 수단, 두 개의 재정 정책 수단과 한 개의 통화 정책 수단을 위해서 단기 균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조합의 경우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처음에 제목이 ISLM을 이용한 경기 변동 분석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는 정책 변수를 변화시켰을 때 얘기해요. 정책 변수를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경제가 어떤 충격을 받아서 정책이 아닌 다른 충격을 받아서 IS 곡선이나 LM 곡선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IS 곡선을 움직이는 충격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IS 곡선을 움직이는 충격은 소비나 투자랑 이 두 가지, G는 외생으로 정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C나 I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충격이죠. 가처분 소득이나 실질 이자율 말고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다른 어떤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소비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충격을 우리가 IS 충격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폭락을 했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왜 폭락을 했냐? 뭐 통화정책이나 이런 거에서 폭락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심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앞으로 뭔가 하여튼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면 뭐 요새같이 뭔가 부실기업이 발생했다든지 뭐 아니면 다른 어떤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든지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어디에 영향을 주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은 소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사람들의 웰스가 줄어들었으니까 소비가 하우스홀드의 웰스가 떨어져서 소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탁 마켓 크래시 프로이나 뭐 이런 하우싱 마켓 크래시와 마찬가지 집값이 폭락을 했다. 그러면 웰스가 떨어져서 소비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웰스에 의해서 소비가 영향을 받는 걸 우리가 웰스 이펙트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웰스 이펙트에 의해서 IS 충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컨슈머 컨피던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즉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 됐다든지 또는 반대로 낙관적이 됐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관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앞으로 굉장히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 같아. 그러면 저축을 늘려야 되겠죠. 현재 소비를 줄여야 되겠죠. 현재 소비를 줄이면서 떨어지면 현재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IS 곡선을 어느 쪽으로 이동시켜요?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그래서 Y가 감소하고 이자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뭐가 있어요? 소비 말고도 이제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케이지가 얘기해요. 즉 기업가들이 뭔가 앞으로 이자율은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이자율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 뭔가 투자를 하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반대로 지금 투자했다가는 미래의 전망이 너무 불투명해서 지금 투자했다가는 뭔가 본전도 못 건질 것 같아. 이렇게 기업들이 생각하면 투자가 반대로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낙관적이냐 문제에 대해서 또는 비관적이냐에 따라서 아주 좋은 IS 충격이 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의 IS 충격이 올 수도 있고 컨슈머 컨피던스하고 마찬가지죠. 이쪽은 소비자 C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쪽은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 사람들이 가끔씩 그냥 언론이나 이런 데서 경제는 심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가시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림을 그려서 보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소비자들도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경제가 점점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내가 소득이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거기다가 기대 수명은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내가 은퇴 후에 살아야 될 기간은 굉장히 길어지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 또 내가 아직 자녀들이 굉장히 어린데 얘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면서 지출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하여튼 그러면서 내 월급은 별로 안 오를 것 같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집값도 안 오를 것 같고 주가도 안 좋아질 것 같고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현재 저축을 늘리고 순수비를 줄이겠죠. 소비를 줄이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것은 현재의 가처분 소득이나 현재의 가처분 소득 현재의 실질이자라고 아무 상관없이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대로 Y가 작아지고 있죠. 자, 여기서 재밌는 현상. 앞으로 굉장히 비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미래가 굉장히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실제 Y가 나빠졌어요. 우리가 이것을 자기 실현적 예언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생각한 대로 실현이 되거든요.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IS가 오른쪽으로 가서 Y가 늘어나는데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IS가 왼쪽으로 가서 경제가 실제로 나빠져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서 경제가 심리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언론에서 쓰는 게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기대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가끔씩 그래요. 앞으로 지금 굉장히 별로 경제가 안 좋은데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뭘 보고 좋아지느냐 하고 이제 뭐 국회 가서 혼돈하고 신문에서도 기자들한테 얻어맞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경제가 별로 안 좋은데 이게 나쁩니다. 진짜 나쁩니다. 앞으로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로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갖게 만들면 그러면 뭐 소비 지출도 늘어나고 투자 지출도 늘어나고 뭐 이렇게 돼서 나빠지는 걸 최소한 조금이라도 좀 만회할 수가 있을 텐데 사람들의 기대를 장관이 나빠서 더 나빠지게 만들어버리면 진짜로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가끔씩 보면 중앙은행 총재도 그렇고 경제장관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실제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지금까지 IS 충격에 대해서 봤어요. 네, 그럼 이제 다음에 LM 충격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LM 충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LM 곡선을 다시 보면 여기 이건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단기에서 이거는 고정되어 있다고 했고 결국 LM 곡선에 이동시킬 수 있는 통화량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LM 곡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화폐 수요 함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들이 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화폐 수요를 변화시키면 LM 곡선을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하나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서 신용카드를 발급을 금지시켰다고 합시다.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신용카드를 쓰는 데 있어서 신용카드 뭐 회비를 연회비를 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죠. 거기에 그런 수수료를 굉장히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사람들이 덜 쓰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용카드가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소비하던 신용카드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는 그대로 해야 되니까 내가 내 지갑 속에 현금이 그만큼 더 늘어나야 되겠죠. 신용카드 대신에. 즉 화폐에 대한 수요가 현금 거래가 더 증가할 거고 현금 거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화폐 수요가 외세적으로 Y나 R과 상관없이 이놈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화폐 공급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실제 화폐 공급은 왼쪽은 그대로 있고 이놈이 막 늘어나야 되니까 뭔가 이자율이 변하든지 Y가 변해가지고 화폐 수요, LM 곡선이 움직여줘야지 균형이 다시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화폐 수요를 다시 흐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상승을 해주고 이자율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LM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상황에서 LM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Y는 줄어들고 이자율은 상승을 해줘요. 원래 수준에 비해서 이자율이 높아지거나 또는 이자율 수준에서 원래 이자율 수준에서 Y가 낮아지거나 자, 지금까지 ISLM 모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의 충격이 발생했을 때 단기 균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는 정책 변수인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 변수도 포함해서 ISLM 모형을 이용해서 단기 균형의 변화를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ISLM 모형을 이용해서 총수요 곡선을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총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간 시험전에도 잠깐 유도를 했었지만 Y와 T와의 관계였어요. 기본적으로.
y와 py의 관계였고, 우리가 중간시험 전에 유도했던 총수의 곡선에서 보면 y와 p 간에 서로 마이너스 관계가 있는 거죠. 음의 관계가 있는 총수의 곡선을 유도를 했었어요. 자, 그 총수의 곡선을 ISLN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해봅시다. 유도를 해봅시다. 자, y와 py와의 관계니까 y가 여기 이렇게 있고 p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p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p가 움직일 때, p가 움직이면서 y와 p 간의 관계가, p가 움직인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p 값을 가질 때 y가 어떻게 관계식이 설정이 되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p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수준보다 p가 높은 수준의 어떤 p를 생각을 해봅시다. p가 높아지면 m은 중앙은행에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p가 커지면 실질 화폐 p분의 m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작아지겠죠. 실질 화폐의 공급이 더 작아질 거예요. 이놈이 왼쪽이 더 작아지니까 오른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역시 작아져야 되겠죠. 따라서 p분의 m이 줄어들면 lm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통화량을 증가시켰을 때 LN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왼쪽이 커지면서 LN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P가 낮아져도 똑같은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P가 낮아지면서 P분의 M이 커지니까 LN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경우에는 P가 올라갔으니까 마치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했던 것처럼 M을 줄였을 때처럼 P분의 M이 작아질 것이고, 그런 경우에 LN 곡선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y가 y1에서 y2로 작아질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r과 y와 r의 평면이었는데 이것을 y와 p 평면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p가 되면 p1에서 p2로 더 증가를 했을 때 p1이 여기고 p2가 여기라고 한다면 p1일 때에 대응되는 균형 분기소득은 y1이었어요. p1일 때 y1, 분기소득 수준은 y1이고 p가 상승해서 p2가 되면 그때에 대응되는 균형 분기소득은 y2가 됐죠. y2는 y1보다 더 작은 수준이에요. 점이 되겠죠. 이런 현상이 모든 P에 대해서 다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식을 쭉 이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는 y와 p 평면에서 우하향하는 총수요 곡선을 유도를 할 수가, 우리가 화폐 교환 방정식 갖고 유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실은 엄밀하게 ISLN 모형을 이용해서 우하향하는 총수요 곡선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LN 곡선상에서의 유도가 되는 것이라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ISLL 모형에서는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Y가 증가를 했어요. 이자에게 하락을 해서 Y가 증가를 했어요. 그때 원래의 LM 곡선은 통화량이 M1이었고 물가는 P1이었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통화량 수준은 M2고 물가는 우리가 변했다고 이렇게 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P1이에요. 원래 LM 곡선은 M1 수준일 때의 LM 곡선, 노란색 LM 곡선은 통화량이 M1에서 M2로 증가했을 때의 LM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수요 곡선상에서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리고 물가는 P1. 물가 변화가 없는데 통화량이 M1에서 M2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Y가 Y1에서 Y2로 증가했죠. 물가가 변화가 없는데 소득 수준이 얼마가 됐어요? Y1에서 그거보다 큰 Y2가 됐어요. Y2는 이런점이 되겠죠. 이 관계를 이용하면 모든 P에 대해서 그것이 역시 다 성립하기 때문에 AD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LM 곡선을 오른쪽으로 통화량 증가를 통해서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ISLM 모형에서는 LM 곡선의 이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AD 곡선상에서는 AD 곡선이 역시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나타난다는 거죠. 이 두 개가 사실은 똑같은 것을 의미를 IS 곡선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G를 증가시키는 경우는 그러면 IS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Y가 Y1에서 Y2로 증가를 합니다. 근데 물가는 역시 변화가 없다고 했으니까 Y1에서 Y2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즉 확장적인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확장적인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AD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ISLM 모형에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IS를 오른쪽으로, 확장적인 통화정책은 LM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지만 총수요 곡선에 미치는 효과는 두 개가 다 똑같은 거죠. 둘 다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즉 AD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고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게 확장적인 재정정책인지 확장적인 통화정책인지 아니면 다른 아까 얘기했던 외생적인 어떤 소비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적인 변화에 의해서 움직인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어서 이제 이게 지금 다 단기 균형점이었어요. 그렇죠? 장기 균형적으로 어떻게 이동을 해나가는지